아,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뻘쭘하네요. 이 하려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ACC 오창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NHN에서 소셜앱스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ACC 활동을 한 지는 한 2년 좀 더 넘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각 군대 제대했을 때 처음으로 음악 방송했을 때 마치 CJ가 된 느낌으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네요. 세상 많이 좋아졌죠.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제 모바일 관련해서 플래시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의가 왔었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결과 예, 뭐냐 하면 어떻게 디바이스에 맞는 설계를 하고 디바이스마다 화면 해상도도 다 다른데 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가뜩이나 메모리하고 CPU도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걔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더니 느리더라. 그런데 또 말이 안 되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많은 디바이스용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가 있지? 라는 질문들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뭐 모바일에서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PPT가 만들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작성해 나가다 보니까 좀 많은 양이 됐는데요. 빠르게 진행을 해서 1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것들은 플래시 빌더가 필요하고 플래시 IDE가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렉스 SDK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엔트가 필요하고요. 엔트가 실행되려면 자바 런타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액션 스크립트 3.0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모바일에다가 이제 포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테스트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나열한 것처럼 뭐 3GS나 아이폰 4나 아이패드 2, 갤럭시 2, S2 뭐 이런 기기들이 있으면 테스트 하시기에 용이할 겁니다.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그냥 에뮬레이터 돌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게 그림인데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보시게 되면 플래시 IDE나 플렉스 빌더로 플래시 파일을 만들어서 SWF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에 포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플래시 파일이 여러 디바이스 기기로 나간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생소하네요, 진짜. 질문이 있어요. 정말 하나의 소스로 멀티 디바이스 앱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기타 여태까지에 있던 것들을 보면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만들 수 있는데 현실이 조금 어렵다라는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 환경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데스크탑이나 넷북이나 뭐 이런 환경, 플레이북, 아이폰 OS, 구글 TV 뭐 이런 것들이 다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다 구동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는 둘 다 지원하고 어디는 플래시만 지원하고 플래시 플레이어만 지원하고 어떤 iOS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 에어만 지원을 하죠. 그렇게 돼서 실행 환경이 일단 조금씩 다 다르다. 예. 그리고 근데 더군다나 실행 버전도 다르다. 예. 지금은 2.7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률화돼서 맞춰지긴 했는데 2.7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플레이북 같은 경우에는 에어 2.6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타블릿 같은 경우에는 다양했어요. 2.5 버전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플래시 플레이어 10.3이랑 2.7의 기준을 두고서 포팅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들인데 뭐 해상도가 다 제각각이다.
해상도만 제각각이면 괜찮은데 PPI라 그래서 픽셀 퍼 네, 뭐지? 그래서 이제 해상 그 픽셀 1인치당에 들어가는 픽셀의 수, 예, 픽셀 퍼 인치인데 이건 DPI도 마찬가지죠. 근데 DPI는 프린터물에 쓰는 거고 PPI는 이런 어떤 그 디스플레이 되는 곳에서 쓰는 건데 PPI도 다 다르다. 1인치당 1인치에 표현되는 픽셀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상도와 더불어 PPI도 달라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아진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은 태블릿이랑 그 다음에 모바일이 같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태블릿과 모바일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웹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소스로 똑같이 보여야 된다. 막 그런 게 되게 강한데 사실 태블릿이랑 모바일이랑은 약간 여러 가지 면이 다르다. 일단은 보죠. 보편적으로 보면 아이폰에 있는 캘린더하고 아이패드에 있는 캘린더가 달라요. 이것도 포트레이트 모드에 있을 때랑 오리엔티드 됐을 때랑 또 상황이 달라서 이 영역에 따라서 해상도에 따라서 앱에 따라서 다 그 모습이 다른 거죠. 더 들어가 보면 UX 패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에서 UX 패턴인데 리스트를 보여주고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가 돼서 상세 뷰가 나와요. 다 그런 모습들이죠.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화면 전환이 되고 어떤 입력창이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디테일한 뷰를 보려면 무조건 다 화면 전환으로. 왜냐하면 작은 화면에서 표시가 다 안 되니까. 근데 태블릿은 여건이 좀 다르더라. 화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리스트를 클릭하면 좌측에 있는 여백에서 상세 설명이나 어떤 뭐 디테일한 뷰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일단은 그렇게 보면 UX 패턴 쪽으로도 되게 다른 거예요, 둘. 더 나가서 이거 뭐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그려본 건데, 그러면 와이어프레임 설계할 당시에도 이제 밑에는 이제 타블릿용이랑 모바일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모델이나 그런 거 같은 거 같은데 뷰가 다른 거예요. 뷰와 액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태블릿 환경이랑 모바일 환경이랑은 UX 패턴 자체가 많이 다르다. 모바일 안에서도 UX 패턴이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디바이스의 장치에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아이폰인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컨텐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영역을 좌측 상단에다가 버튼으로 둬요. 왜냐하면 뒤로 가기가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트 액션 해주는 그런 버튼을 두고 우측 상단에는 어떤 작성이나 그 다음에 현재 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버튼들을 두고요. 그 다음 종료 버튼이 딱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백 버튼이 하드웨어 상에서 존재하고요. 홈 버튼이 종료겠죠. 근데 그 외에 서브 메뉴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기에 따라서 UX 표현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네, 그래서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예, 너무 우리가 어도비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면 원 소스 멀티 플랫폼이라고 했지만 가능은 했어요. 근데 이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좌절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이런 걸 한번 그려봤고요. 네,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뭐가 다른지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뭐가 다른지 알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대충 감은 다 차이점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갔을 때는 보통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할 때, 뭐, 대부분은 안 그래요. 일부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한 애플리케이션 안에 if-else 그런 디바이스 기기를 이제 어떤 조건문에다가 넣고서 그냥 아이폰이냐 아이패드냐 갤럭시 S냐 해상도가 어떻냐 그거를 그냥 애플리케이션 하나에다가 다 녹이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소스로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표현되게끔 조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소스가 되게 방대해지고 너무 커지고 나중에는 유지보수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식의 구현 자체와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림이에요.
뭐냐 하면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때 컨트롤러의 역할이 있어요. 이 컨트롤러의 역할은 아까 전에 그런 이제 디바이스 기기마다의 어떤 분기 처리라던가 통신이라던가 어떤 실행, 뷰가 표현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컨트롤만 하는 애. 그래서 컨트롤러를 딱 타게 되면 얘가 아이폰일 경우에는 어떤 뷰를 가져갈 거다. 뭐 그런 그림이긴 한데 잘 보시면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이제 디바이스에 따른 컨트롤 영역, 컨트롤 매니저 같은 거겠죠. 그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적일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 어떤 뭐 아이폰이라고 해서 뭐 어떤 데이터를 더 주고 아이패드라고 해서 덜 주고 그건 아니거든요. 모델은 같다. 일단 비즈니스 레이어도 모델을 처리한다던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던가 그 다음에 그런 그 뭐지 점체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뭐 유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커먼하게 묶을 수 있어요. 뷰 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뷰도 전체 레이어 컴포넌트를 감싸는 뷰가 존재하는 거는 공통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다 안에 컴포넌트가 막 박힐 수도 있겠죠. 그것들은 컴포넌트의 어떤 형태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어떤 디바이스 기기별로 따로 있을 것 같아서 디바이스에 따른 뷰를 놨어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따른 특화된 비즈니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행 환경이 다르고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안 되고가 제약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파일 API를 자체를 못 써요. 근데 안드로이드 기기는 쓸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뷰 표현의 어떤 기능이 달라질 거고 액션이 달라질 건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일부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디바이스에 맞는 비즈니스가 존재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뷰 자체, 레이어 자체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컨트롤해서 취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인터페이스 설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로 디자인이 돼야 될 거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컨트롤러를 통과해서 지나다니는 통신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에 있는 액션 스크립트의 이벤트 플로우 자체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적어도 이벤트 구조, 그러니까 통신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에. 통신 구조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시고, 뭐, 가령 퓨어 MVC에 있는 뭐 메시지 기반의 어떤 프로토콜 통신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바이트 어레이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노티피케이션 구조를 가져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 디바이스 지원을 위해서라면 하나의 소스로 그러면 구조적으로 뭐 외부 프레임워크를 써도 되고 내부적으로 인하우스 프레임워크를 만드셔서 지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 다른 특성들을 만들어주고 공통적으로 묶을 건 묶고 이렇게 해야 유지보수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뭐 확장 지원해야 되는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플러그인처럼 붙일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설계는 어느 정도 그냥 개념만 잡혔어요. 아, 나눠야 되겠다. 합쳐야 되겠다. 공통적으로 묶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을 묶고 어떤 것들을 합치고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폰일 경우에는 해상도만 볼 거예요. 해상도만. 두 가지죠. 3GS랑 4랑, 그죠? 레티나 디스플레이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아이패드랑 썼을 때 해상도가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드로이드 2 가면 달라지고 넥서스 1 가면 달라지고 또 아트릭스 가면 또 달라지고 줌에서도 마찬가지. 합쳐봤더니 이런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 앱이어야 그 원소스 멀티 플랫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이번에는 해상도 말고 그런 어떤 그 같은 실제 사이즈 안에 3.5인치 디스플레이는 같은데 거기서 해상도가 다른 거죠. 그죠? 그걸 DPI라고 그러겠죠. 네. 실제 사이즈는 같은데 안에 해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상도라도 물리적인 화면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DPI를 되게 기준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뭐 다음 그림 그런 DPI를 잘 표현한 그림인데 맨 좌측에 얘는 가로 사이즈가 320 픽셀인 거고요. 중간에 있는 데는 240 픽셀, 맨 가에 있는 거는 160 DPI에 맞춰서 이렇게 원래는 가장 좌측에 있는 아이폰 해상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화면 사이즈는 되게 큰데 실제 사이즈는 둘이 되게 같죠. DPI 구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를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라 DPI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해상도를 고려 안 하느냐? 그건 아니다. 뭐냐면 해상도를 고려를 했어요. 근데 그 DPI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서 똑같은 어떤 크기를 맞춰주긴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곳은 100%가 화면의 전체일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있는 것처럼 100%를 표현을 했어도 남는 여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UX가 달라지는 거겠죠. 아이패드, 아이폰에. 예, 그런 것들을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이즈와 뭐 그다음에 해상도, DPI 이런 구조들을 잘 살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뷰에 대한 디스플레이 구조도 UX 패턴도 바뀔 수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해상도를 처리하시려면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적어놨고요. 풀스크린 위드스나 아니면 캐퍼빌리티즈의 스크린 레졸루션 X 하면 이제 뭐 풀스크린 됐을 때 화면이 이제 사이즈의 그 기기의 전체 해상도가 나오겠죠.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스크린 DPI를 구하시면 해당 스크린의 DPI를 구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저 DPI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플렉스에 구현된 걸 보니 저런 많은 기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딱 세 단계로 DPI를 나눴어요. 이 세 단계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표에서 적어놨는데, 매칭 범위가 200보다 작은 거는 200 DPI보다 작으면 160 DPI를 가지고서 어떤 객체를 만들고 비트맵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200 이하까 200 DPI 이하까지는 거의 그 뭐 커버리지가 가능하더라. 커버가 가능하더라. 200부터 280 사이의 어떤 DPI 정도는 240 DPI로 구현했을 때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320 DPI, 280보다 컸을 때는 320 DPI를 기준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표현이 거의 커버가 가능하더라라는 그런 거고요. 스케일 배수로 따져봤을 때는 160 DPI를 기준으로 봤을 때 240 DPI는 1.5배일 거고 320 DPI는 2배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런 화면에 대한 해상도는 되게 여러 가지였지만 결국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만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하면 표현하는 데는 거의 뭐 커버가 가능할 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을 만큼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어떤 그걸 갖다가 160 DPI로 봤을 때 걔를 스케일로 확대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해당 디바이스에 맞게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죠. 그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스케일 했을 때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비트맵인 거예요. 비트맵은 깨지겠죠. 스케일이 안 되니까. 보게 되면 그래서 비트맵 객체를 만약에 add child 해야 된다. 그러면 비트맵 객체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비트맵 객체를 클래스로 랩핑을 해서 랩핑된 클래스에 뭐 렌더라거나 아니면 크레이트, 뭐 add 엘리먼트 뭐 그런 메소드를 만들고 그 해당 페어런트에 붙게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서 뭐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셔도 되고 단지 걔가 렌더링 될 때 내가 160 DPI냐, 240 DPI냐, 320 DPI냐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0보다 DPI가 작으면 160이라고 하는 가정이 전제에 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의 예시는 파일명 갖게 가자. 대신 해당 비트맵, 어셋이 가리키고 있는 디렉토리만 다르게 가면 같은 파일명으로 다른 디렉토리를 가리키게 해서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떤 파일을 바꿔줘 그랬을 때 저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면 관리할 때, 유지할 때 되게 편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DPI 자체를 이미지에다가 파일 네임에다 붙이지 말고 그냥 디렉토리로 나눠서 관리하면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트맵을 만들 때 설계에 반영을 하시면 뭐 쉽다, 뭐 구현 이렇게 표현이 더 쉬워진다라는 거고요. 이거 플렉스의 예시예요. 플렉스의 예시고 플렉스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될 때 어플리케이션 DPI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처럼 어플리케이션 DPI를 160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뭐 320 DPI에 해당되는 그 뭐지 예를 들면 아이폰 4겠죠. 거기에 렌더링이 됐다, 퍼블리싱이 됐다. 그러면 이 앱이 자동적으로 160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업을 2배를 하는 거예요. 2배를 해서 전혀 보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퍼티이고요. 이 내부적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렉스 컴포넌트에 그런 식으로 다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여기 그 플렉스 모바일 프로젝트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 DPI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설정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설정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미디어 쿼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플렉스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스타일을 만들 때 미디어 쿼리는 CSS3에도 들어가 있어요. 요번에 4.5 가면서 이제 플렉스에도 미디어 쿼리가 적용된 건데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DPI가 160일 때 스파크 버튼에 있는 폰트 사이즈는 10이어야 한다. 이런 거고요. 밑에 거는 같은 스파크에 있는 버튼이잖아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DPI가 240일 때 아까 전에 그 3단계로 나눴다 그랬죠. 플렉스는 자동으로 그 3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 플랫폼이 아이폰이다. 그랬을 때는 폰트 사이즈를 그 버튼은 11로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밑에 거는 플랫폼이 iOS고 어플리케이션 DPI가 160이거나 안드로이드고 어플리케이션 DPI가 160일 때는 스파크의 버튼 컴포넌트를 폰트 사이즈 13이 갖게 해라.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에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스타일 시트에 묻히게 되면 로직에서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일 것 같은데 장단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로직 자체를 스타일에다가 올려두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다 그걸 만들겠지만 소스에 대한 가독성이 되게 좋아지고 한 군데서 관리하기가 편해진다 라는 장점이 존재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 그러면 어떤 세밀하게 뭔가 난 하고 싶어 항상 관리하고 싶어 그렇게 스타일에 녹아있는 거 싫어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전에 저희가 비트맵 설계할 때 DPI별로 나눴잖아요. 근데 플렉스 컴포넌트에는 걔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멀티플 DPI 비트맵 소스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한 소스죠. 근데 이거의 프로퍼티를 소스 160 DPI, 240 DPI, 320 DPI에 따른 이미지 경로를 그 비트맵 어셋에 대한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그 DPI에 맞게끔 거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DPI에 대한 밑에 거는 예시고요. 만약에 160일 때, 160 DPI일 때 32by 32짜리 이미지다. 그러면 240 DPI에서는 걔를 48 곱하기 48짜리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고 320 DPI에서 표현되려면 64 by 64짜리로 큰 이미지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 3단계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거죠. 네, 이거 말고 이제는 이제 어떤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이미지나 비트맵이나 어떤 벡터 객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고민 한 가지만 더 하자 그러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PC 사용에서 그 마우스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얘 크기가 한 15 x 15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손가락 있잖아요. 우리 손가락은 45 x 45. 그러니까 PC 100 DP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손가락의 실제 크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걸 존재하는 거냐면 모바일에 있는 화면의 물리적 실제 사이즈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있는 터치 포인트 자체는 고정이다. 얘는 DPI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 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버튼이라거나 아니면 터치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객체를 설계를 할 때 실제적인 손가락에 대한 크기, 이 터치 포인트가 정확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적어도 45 x 45보다는 크게 100 dpi로 갔을 때 그러면 320 dpi에서는 좀 더 이 사이즈가 픽셀이 커지겠죠. 그거보다 크게 버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드래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뭔가 찍을 때 아니면 뭐 제스처를 감지할 때 그럴 때도 이 고정적인 손가락은 항상 고민해줘야 된다. 네, 클릭커블 사이즈에 대한 모바일 이야기였고요. 네, 잠깐 이제 퀴즈 하나 나갈게요. 현재 모바일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 DPI는 크게 어떤 거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다. 이 DPI에 대한 거는 capability의 스크린 DPI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문자 받겠습니다. 010-9187-6713. 네. 예, 보내주실 때 성함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당첨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뒤로 돌아가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고 멀티 비트맵 소스 만들 때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떤 화면 사이즈에 대해서 그거는 했는데 지금은 어떤 UX 패턴에 따라서 모바일이 약간 갈리긴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일 경우에는 백버튼이 있기 때문에 백버튼, 내비게이트 컨텐트에 대한 버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대신에 멀티플 액션을 넣는다. 그러니까 복수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걸 버튼을 만든다라는 게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의 UX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폰일 경우에는 중앙에 타이틀이 오고 좌측 상단에는 어떤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고 우측 상단에는 싱글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예, UX 패턴이래요. 그러면 저 UX 패턴에 대한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이것도 플렉스 관점이긴 한데요. 액션 스크립트로는 어느 정도 승화를 하시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크립트 안에서 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근데 플렉스에서는 미디어 커리를 활용을 하면 약간 이것들이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 모바일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이 영역 자체를 액션바라고 해요. 액션이 행해지는 곳이니까. 근데 그 액션바에서 디폴트 버튼 어피리언스에서 이렇게 디폴트 버튼이 어떻게 표현될래? 버벨드? 예. 이거 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 여기서 버벨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아이폰의 UX에 보신 것처럼 버튼이 이렇게 감싸져 있죠. 랩핑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끝에서 끝까지 다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스타일로 컴포넌트가 버튼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주게 되면 타이틀 얼라인 센터 주면 타이틀은 항상 중앙에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폰 환경에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디어 커리가 OS 플랫폼 iOS예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 버튼, 내비게이션 버튼 자체가 아이폰에선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 이제 비저블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액션 스크립트에서는. 근데 플렉스에는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서 뭐 그냥 컴포넌트 단위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액션 바에다가 내비게이션 컨텐츠를 선언을 하고 버튼이 들어가겠죠. 내비게이션 컨텐츠 안에. 근데 need 백 버튼이 필요할 때만 얘가 표현되도록 하는 거죠. 스테이트가. 그럴 경우에 봤을 때 need 백 버튼이 그룹이 묶인 거는 iOS 폰이잖아요. 플레이북일 때도 표현이 되네요. 이 소스상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안드로이드일 때는 타이틀이 이쪽에 좌측에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일 경우에는 버튼이 양쪽에 존재하고 타이틀이 중앙에 존재할 수 있는 걸 그냥 뭐 스타일 시트 하나 만들고 스테이트를 선언을 하면서 쉽게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약간 좀 생각이 약간 달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OS랑 안드로이드랑 이렇게 다르거든요. 같은 폰인데, 그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아이폰일 경우에는 타이틀 센터에 있고, 백버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경우에 백버튼이 있으니까 없고, 타이틀만 존재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건 제가 봤을 때 개발자적인 생각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디자인 비용이 더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디자이너가 두 가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비게이션 컨텐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다음에 타이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해서도 생산 관리 비용이 지금 상승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미디어 퀄을 썼건 스테이트를 만들었건 간에 일단은 코드에 걔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타이틀에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백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힘든가? UX적으로 이해를 못하나? 라는 거죠. 백버튼은 그대로 동작할 거고 화면에 터치를 해도 그대로 갈 건데 그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건지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굳이 저거를 왜 다르게 가야 될까라는 생각은 조금씩 들어요. UX나 그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면 더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근데 UI 상으로는 혼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있다가 없으면 더 혼동스러울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객체를 설계할 때, 거기 안에 비즈니스 설계할 때, 어떻게 이제 뭐 만들어야 될지, 뭐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떤 DPI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 DPI를 고려를 하더라도 UX 쪽에서 뭐 UX에서 버튼이 터치될 때 적어도 어떤 일정한 크기는 가져가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UX가 뭐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패턴에 대해서는 미디어 컬이나 스테이트를 활용을 하면 쉽게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 표현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것인가, 렌더링 할 것이고, 관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저도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무에서 하다가 알게 된 것들,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메모리는 돈이다. 그 다음에 로직에서 연산하는 것도 돈이다. 렌더링 하는 것도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모든 건 다 가치 비용이라는 건, 예, 다 돈이에요. 근데 그걸 돈으로 안 보고 그냥 메모리는 그냥 어떤 하드웨어에 있는 한 구탱에 있는 저장소, 예, 연산하는 건 CPU가 하는 일, 뭐 이렇게 남일 생각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다 돈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고 걔네를 하나, 둘씩 바라보는 겁니다. 기초부터 볼게요. 기초부터. 예. 인터랙션하고 타임라인이 없는 디스플레이 객체는 쉐이프를 써라 라는 거고요. 인터랙션이 있지만 타임라인이 없으면 스프라이트 객체를 쓰는 거고 타임라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비 클립을 써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쉐이프를 썼을 때와 무비 클립을 썼을 때의 바이트의 차이는 거의 2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나가자고요. 예. 그 다음에는 거기서 표현될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디자이너 분들이 객체를 그냥 올려놓고 그 프로퍼티 설정에서 플래시에다가 알파 값 0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알파 값 0으로 하는 것보단 비주얼 펄스가 낫다. 뭐 알파 값이 0인 상태로 뭐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쫙 페이드인 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거는 특성이니까. 근데 계속 0으로 놔두고 0으로 하고 걔를 놔두게 되면 걔는 안 보이지만 렌더링이 발생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객체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비저블 펄스보다는 아예 없애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렌더링 비용은 들지 않지만 걔는 왜냐면 이벤트나 걔가 버블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뎁스 계층에서의 이벤트나 버블링 되는 단계들 아니면
걔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 엄마 부모 컨테이너 뭐 이런 데서 그냥 계속 어떤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려면 아예 두지 말아라는 거고요. 객체 삭제 시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도록 설계부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스테이지에서 사라지면 내가 스테이지 사라지게 되면 뭐 나 그 몰래 나한테서 할당돼 있던 이벤트나 아니면 내가 무비클립이랑 멈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비트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트맵을 디스포즈 해야 될 거고요. 뭐 아니면 로더 같은 경우에 언로된 뭐 스탑 걸어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원 해제를 시켜줘라라는 겁니다. 디액티베이트 상태일 때 가는 건데 이거 자체를 객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설계할 때마다 항상 걔는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시겠는데 이거 뭐냐면 플래시 아이디에서 스테이지 바깥에다가 이렇게 자원을 하나 어셋을 빼놓은 거예요. 나중에 쓸 거라고. 옆으로 유선이 쭉 들어오면서 뭐 어떤 공격하는 씬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얘는 렌더링은 안 해요. 렌더링은 안 하는데 메모리를 사용을 해요. 굳이 메모리 그냥 잡아먹고 있을 건데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미 메모리 상에서 구현 렌더링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바깥에다가 저런 거 빼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뭐 가장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렌더링 표현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한데 더블 버퍼링이라는 것과 블레팅이라는 관점인데요. 얘는 뭐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메모리에서 일단 렌더링을 해라 라는 거고요. 메모리에서 렌더링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진짜로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일단 메모리에서 준비를 먼저 하라는 거죠. 메모리에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런타임 상에서 같이 보여주게 될 경우에 너무 자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블리팅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예, 비트맵 블리팅은 이렇게 비트맵 객체를 어셋을 하나 두는 거죠. 맵 상태로 이렇게 뭐 0부터 뭐 48 바이 48짜리 뭐 48포인트 48포인트로 가게 됐을 때 렉탱글 그리게 되면 뭐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영역만 카피 픽셀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엔터 프레임으로 태우면서 하나하나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어떤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다가 이렇게 큰 판 하나를 메모리에다가 스태틱하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될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뭐 좌표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걔네도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프레임에 해당되는 걸 그 스태틱 메인에 올려져 있는 애를 그때그때 찍어서 얘를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게 되면 예, 이런 큰 그림판 자체가 아예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애가 3개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큰 그림판이 3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앙에 올려놓고 찍으면 큰 그림판은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48 바이 48 바이 48짜리 이미지 한 칸, 비트맵이 있는 공간만큼만 메모리를 3번 잡아먹겠죠. 계속 드로우 할 테니까. 그러니까 메모리적인 비용에서 봤을 때도 되게 많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찍어서 표현한다라는 걸 갖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한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잠깐 볼까요? 이거는 그냥 돌아가는 데모만 한번 볼게요. 네. 잘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이것들이 다 블리팅으로 설계된 거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템 모두가 다 보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시트를 가지고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잡아서 찍고 또 이만큼 잡아서 찍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겠죠. 해당 프레임마다. 근데 다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 말고 무비 클립 자체를 비트맵 데이터에 대한 어레이로 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에요. 무비 클립으로 만들어 놓고 걔를 비트맵으로 뜨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네, 지금 플래시 아이디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실습을 안 하려고 하는데 로직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음, 네, 무비 클립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걔 이름이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무비 클립이에요.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애는 무비 클립이니까 토탈 프레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포문으로 얘를 한 번 1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돌리는데 걔를 비트맵 데이터로 만들어서 걔를 카피를 한 다음에 비트맵 데이터 자체만 그 다음에 배열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네, 배열에다가 넣어두고서 다시 그 무비 클립은 1픽셀 돌아가는 거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엔터프레임 이벤트를 한번 그냥 루트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 프레임에 대한 전체 이제 글로벌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걔가 자꾸 엔터프레임 하나 돌았으니까 일씩 가겠죠. 그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비트맵 어레이에 담았던 랭스 자체가 끝까지 갔다 그러면 다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런 상태로 해서 비트맵 어레이 그 배열에 있는 애를 프레임마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루트에다가 보여주게 되면 무비 클립 자체가 복제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그 블리팅 효과처럼 되게 커다란 무비 클립은 4K잖아요. 그거 자체를 되게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표현하기도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플렉스에 있는 캐시 엣지 비트맵 효과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아, 되게 힘드네요. 창피합니다. 이 비트맵은 근데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표현도 되게 빠르고, 뭐, 렌더링도 빠를 거고, GPU도 잘 타요. 근데 중요한 건 1x1 자체 사이즈가 4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비 클립 자체를 캐시에즈 비트맵으로 표현을 했고, 걔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치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예외인 것들이 존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룰 건데, 캐시에즈 비트맵에 대한 속성을 true로 했을 때의 이슈예요. 그건 뒤에서 얘기 드릴 거고요. 일단 사용이 끝났다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적었습니다. 비용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비트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포즈를 꼭 해주셔야 될 거고요. 다 썼으면. 그 다음에 로더일 경우에는 언로드 앤 스탑을 걸어주셔야 그래야 메모리로 다시 걔가 반환이 돼요. 비트맵 데이터는 워낙 그 용량이 크다 보니까 바로바로 반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게 모바일 기기에서는 메모리 자체가 모자르면 그냥 확 크래시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행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브젝트 풀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메모리에다가 올려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애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걸 런타임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런타임에. 필요할 때 그때 생성해서 만들어 쓴다가 아니라 미리 만들어 두고 꺼내 쓴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한 예시로 들고 싶어서 로더하고 비트맵하고 리유즈라는 단어 이 세 가지를 썼는데 어떻게 로더를 활용할 수 있냐면 보통 로더가 활용되는 경우나 제가 어떤 그렇게 구현된 소스들을 보게 되면
로더가 이미지를 로드를 해서 애드 차일드를 해서 자기가 붙어요. 그렇게 해서 걔를 디스플레이 객체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트의 데이터를 뽑아서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로더 자체가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생성하는 자체가. 여기서 원래 빠진 거는 URL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URL 스트림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가지고 와서 로더를 만들고 로더 안에다가 로드 바이트를 해서 바이트를 넣으면 뭐 통신 비용은 좀 더 싸게 가져올 수 있게 되거든요. 로드 바이트가 해서 가져오고 걔를 비트맵 데이터로 클론을 해서 비트맵 데이터로 만들어준 다음에 로더 자체는 언로드앤 스탑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가 거기서 널이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 오브젝트 풀링 방식이라 그러면 걔가 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더를 get 로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로더를 한 5개 정도 넣어둔 다음에 그걸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돌려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브젝트 풀링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못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풀을 만들 거다. 풀을 만드는데 얘는 이제 어떤 벡터고요. 여기다 포인트를 넣어둘게요. 포인트 객체를 100개를 만들어서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풀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get을 해서 네, 꺼내가요. 꺼내갈 때마다 커런트 글로벌 변수는 1씩 증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폐기될 때 나 그 포인트를 폐기할래? 그러면 디스카드라고 하는 폐기죠. 거기에다가 그때 가져왔던 포인트 객체를 주게 되면 포인트 객체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x하고 y 좌표를 제로로 만들고 다시 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생성 비용이 들기 때문에 메모리에다 미리 올려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관리 측면보다 퍼포먼스랑 오히려 연관이 더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는 관련이 될 수도 있겠죠. 생성 비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적당한 오브젝트 풀링을 예, 잠깐만 테스트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네, 잠시 봤고요. 지금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포인트 객체를 다시 반환해서 그냥 풀에다가 잠궈놓고 쓴다. 뭐 이런 개념이고,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링크들이 다 있거든요. 문서에 보시면 이제 문서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오브젝트 풀링에 대한 그런 링크들인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지도스타 님이 쓰신 문서도 있어요. 오브젝트 풀링을 적절하게 썼을 때. 근데 풀링 자체가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써야 돼요. 이게 유용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가져가실 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바일 자체는 정해진 한정된 어떤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셋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령 투명 배경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걔를 PNG로 뽑는다거나 그런 걸 예로 든 건데 여기서는 제일 좌측에 있는 게 벡터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에 해당되고요. 벡터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는 이 이미지 자체가 8K가 들었어요. 8K가 들었고요. 중간에 있는 이 이미지를 PNG, 투명 PNG로 해서 24비트겠죠. 24비트로 해서 만들었을 때는 예, 33kB가 들어요. 근데 솔직히 투명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8비트 자체로 PNG를 만들어서 파일 저장해서 어셋을 놔두게 되면 12kB가 든다. 이것도 맨 처음에 제가 말했던 뭐 스프라이트하고 무비 클립의 어떤 그런 크기 차이 같은 그런 개념일 수 있죠. 네. 여기서는 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본 가장 많은 문서들이 해준 얘기는 그냥 백그라운드 배경이 필요 없으면
백그라운드 자체가 3개 들어가도 되면 그냥 JPG를 써라라고 하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제일 가벼우니까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벡터로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 8K가 든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어셋을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셋 관리랑도 엮여 있고, 이게 어떤 클래스랑 구조랑도 엮여 있을 수 있는데,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그 뭐, 플래시에 보면, 레지스터 클래스 얼라이어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바이트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트 어레이는 객체를 쓸 수가 있죠. 객체를 쓸 수가 있어요. 라이트 오브젝트 하게 되면 객체가 라이팅 되잖아요. 레지스터 클래스 얼라이어스는 그 객체가 바이트 어레이 같은 AMF 방식으로 저장될 때 레지스터 클래스 얼라이어스가 선언된 그런 클래스들은 AMF 방식으로 저장이 될 때 이제 어떤 다시 복원이 가능해져요. 클래스로 훨씬 더 용이하게 그런 어떤 얼라이어스한 클래스에 대한 그런 연결을 맺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AMF로 된 스트링 자체를 클래스로 복원을 해줄 수 있다. 즉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외부로 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SWF로 자체가 RSL 개념으로 그 모바일에서는 쓰는 게 제약이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SWF를 안으로 들어와서 걔를 클래스를 디피니션 하는 게 제약이 있어요. 로직에 있는 SWF는 로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레지스터 얼라이언스랑 바이토리를 써서 라이팅을 해서 비트맵 바이토리를 만든 다음에 걔를 파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원격에 두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걔를 읽어 들었을 때 레지스터 클래스 얼라이언스로 해서 그 클래스에 대한 거 선언을 하고 걔를 쓰게 되면 원격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뭐 그런 뭐라 그래야지 비트맵 데이터 같은 걸 담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다 비트맵 데이터 저장을 하고 걔를 압축까지 걸어서 외부에 놔둔 다음에 다시 로드를 해서 쓸 수도 있다. 근데 압축을 하게 되면 컴프레스가 되면 뭐 기존보다는 5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은 그 밖에 이런 걸로 인해서 로컬 자원에다가 뭐 세이브 파일을 시킨다거나 어떤 상태에 대한 세이브 값 저장한다거나 쉐어드 오브젝트 같은 개념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직렬화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직렬화하되 거기서 만약에 인크립션을 한번 한다. 그러면 바이트 어레이니까 폼은 돌면서 인크립션 걸 수 있잖아요. 인크립션을 걸더라도 뭔가 보안적인 장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용 빈도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렌더링에 대한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렌더링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건데요. 겹치는 두 군데가 있다 그랬을 때 두 군데에서 변형이 있을 때 이걸 둘 다 렌더링을 한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 한 번만 렌더링 하겠다. 이게 소프트웨어 렌더링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비용이 소프트웨어 렌더링이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드로우 되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 상에서 리드로우 하는 영역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그걸 true로 해주시면 리드로우 영역을 볼 수 있고요. 진짜 움직이지도 않는데 계속 드로우 되는 경우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알파 값이 묻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니까 잘 보시고 리드로우 영역을 많이 줄여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GPU 자체를 잘 탈 수 있고 뭐 CPU 렌더링을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하드웨어 렌더링은 캐시 에지 비트맵에 대한 얘기인데 캐시 에지 비트맵 매트릭스하고 비트맵을 사용할 때 나는 뭐 그 트랜스폼만 할 거야. 변형만 시킬 거야. 3D 입체감으로 변형만 시킬 거야. 그러면 비트맵 매트릭스만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캐시 에지 비트맵도 같이 써라 항상. 같이 써라라는 거고요. 캐시 에지 비트맵보단 캐시 에지 비트맵 매트릭스를 먼저 선언해라라는 거예요. 캐시 에지 비트맵 자체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해야 나중에 캐시지 비트맵이 true 됐을 때 영향이 좀 덜 받더라고요. 퍼포먼스적인 관계가 약간 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2.7 이전 버전에서 했는데 2.7에서는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근데 2.7 이전 버전에서 그랬었고 이거 선언할 때도 순서를 맞춰주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지 비트맵만 쓰지 말고 매트릭스도 같이 써라. 매트릭스 설정에 넣을 게 없다 그러면 뉴 매트릭스를 기본적으로 지정해서 써주시게 되면 나중에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뭐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오브젝트에 캐시를 적용하는 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중에 텍스트 필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동적 텍스트 필드에다가 인풋 적용해놓고 거기에다 사용자 텍스트를 받아서 비트맵 처리를 해놓고 캐시에서 비트맵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입력할 때마다 계속 비트맵이 떠질 거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자원을 낭비하는 것들이어서 뭐 그런 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변경이 되게 잦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양이 되게 많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렌더링 걸 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블리팅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메모리를 그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스크나 스크롤 렉트가 사용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웬만하면 먹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셨는데 CPU가 훨씬 더 빠르죠. GPU보다. 훨씬 더는 아니겠지만 더 빠르더라. 근데 그거는 논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GPU가 잘 타는 경우는 비트맵 데이터를 많이 썼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트맵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CPU가 더 빠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쓸 때는 뭐 텍스트 레이아웃 프레임워크에 대한 텍스트 필드겠죠. 이거는 리드 온리만 쓰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근데 플렉스 프레임워크에 보면 스타일러블 텍스트 필드라는 게 있어요. 걔를 뭘로 구해냈냐? 그러면 텍스트 레이아웃 프레임워크로 걔가 만들어졌느냐? 아니거든요. 걔는 텍스트 필드 자체를 랩핑해서 만든 애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텍스트 레이아웃 프레임워크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텍스트 필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블 하지도 않은데 걔를 자체를 설정을 true로 살려줄 필요 없으니까 펄스를 꺼두시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웬만하면 다 막아두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그 다음에 뎁스 설계도 복잡하면 깊으면 깊을수록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연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령 맨 위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UI 컴포넌트가 있고 중간에 뭐 랩핑하는 스프라이트가 있고 스프라이트 안에 두 개의 비트맵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는 차라리 UI 컴포넌트 자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예 다 걷어내시라는 거죠. 그냥 원뎁스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리를 위해서 투뎁스로 묶잖아요. 근데 그렇게 묶는 것도 저렇게 스프라이트로 묶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산으로 묶을 수도 있고 어떤 매니저로 묶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디스플레이 객체에 대한 뎁스 설계는 가장 낮을수록 좋다. 버블링도 그렇고요. 관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너 등록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앙에서 관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등록해서 풀어줄 수 있으면 한 번 등록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벤트 버블은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벤트 자체가 선언될 때 버블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클릭하는 마우스 이벤트라 그러면 만약 그 이상에 대한 버블링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스탑 프로퍼게이션은 하위로 내려가는 걸 끊어주는 거고요. 이미그레이트 프로퍼게이션은 나와 동등한 객체의 상태에게도 전달되지 않게끔 끊어주는 거니까 둘 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프레임 레이트 관리. 이건 뭐냐면 그냥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지금 액티베이션 상태가 아이들 상황인 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액티베이트 됐을 때, 비활성화 됐을 땐 프레임 레이트를 4 정도로 줄여주고요. 액티베이션 됐을 때 40 정도로 다시 늘려주는 거죠. 이거는 배터리를 좀 오래 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랑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져야 연산 자체도 적게 드니까 프레임 레이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것도 상식에 가까운 아주 단순한 팁입니다. 뭐, 흰색보다 검은색이 배터리를 적게 사용한다. 맞죠? 흰색을 써야 되면 빛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빛을. 그러니까 어두운 계열일수록 테마일수록 좋은 건데 밝게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배경은 어둡게 하는 게 배터리를 오래 가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동영상 자료 살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스테이지 웹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걸 이렇게 데모로 보여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준비는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지 웹뷰라는 건 브라우저 웹킷이에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단 하나의 그 웹킷 HTML 로더가 뜰 수 있거든요. 근데 얘 자체도 되게 기능이 제약돼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그 API 상으로 브릿지가 없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스테이지 웹뷰에다가 로케이션 잘못 썼어요. 이벤트 로케이션 체인지가 로케이션 체인지이고 로케이션 바뀔 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웹뷰에 있는 브라우저 주소 로케이션이 변경될 때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때 로케이션 됐을 때 저희가 그 스테이지 웹뷰의 로케이션을 읽을 수 있거든요. 로케이션을 읽었을 때 그거를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주소줄에 뭐 swf 데이터 클론 a는 1이라고 한 다음에 주소줄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없는 페이지겠죠. 근데 그 페이지로 가기 전에 로케이션 체인징이 먼저 터집니다. 핸들러에서 프리벤트 디폴트를 하게 되면 그 위로 안 터져요. 그래서 로케이션 이동은 하지 않으면서 저희는 로케이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로케이션은 저희가 어떤 뭐 제이슨 스트링도 가능할 거고요. 제이슨 문자도 가능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SWF에서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객체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명령, 커맨드처럼 사용을 해서 그 밑에 스테이지 웹뷰에서 표현되는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에어에서는 그 스테이지 웹뷰로 그 로드 URL에 자바스크립트 펑션 거는 거 아시죠? 이거는 href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한 다음에 펑션 객체를 거기다 선언을 하거든요. 펑션 명을 지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펑션이어야 되겠죠. 펑션을 끝까지 선언을 해서 전달을 하면 해당 스테이지 웹뷰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HTML 컨텐츠가 있어요. 내가. 뭐 모바일용 컨텐츠가 있어요. 걔는 HTML 브라우저로 봤을 때 보여요. 근데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못 쓰죠. 그 다음에 뭐 파일 API 상에서도 어떤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카메라 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게 스테이지 웹뷰에 있는 어떤 커맨드 라인에 서로 통신을 이용을 해서 HTML 컨텐츠에다가 뭐 그 카메라 실행이라는 버튼을 만들고 주소줄로 로케이션 체인징을 이용해서 커맨드를 보내고 그럼 스테이지 웹뷰에서 받은 그 문자를 판단을 해서 진짜 카메라를 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HTML 컨텐츠의 기능을 확장해주는 개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바일 웹앱이 있다. 그러면 스테이지 웹뷰로 감싸서 풀 스테이지로 만든 다음에 뒷단에서 로직으로 서로 처리해 가면서 그 모바일 웹앱에 대한 기능을 그 확장을 해주는 거죠. 화면을 만드시고 거기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예, 에어의 기능을 활용을 해줄 수 있다. 카메라 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있고 카메라를 켜줄 수도 있고 사진을 찍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SWF의 기능처럼 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파일 업로드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SWF처럼 현재의 에어 모바일도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스테이지 웹뷰를 잘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HTML 컨텐츠의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 컨텐츠에 뭐 가지고 있으면 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웹앱도 충분히 여기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타이머보다는 엔터프레임이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잦은 사용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의 이 엔터프레임에서 웬만하면 다 처리하는 게 좋고 타이머 처리하는 게 좋다. 근데 타이머 자체는 프레임 레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를 받게 되는 그런 거에다가 뭐 이렇게 엔터프레임을 쓰면 그 프레임 레이트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로직을 엔터프레임을 써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우스 인터랙션을 최소화해라. 그러니까 마우스 틸드런은 안 쓰면 펄스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마우스 무브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이 있을 거고요. 어떤 그 객체를 옮긴다거나 뭐 이렇게 어떤 뭐 끌어당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마우스 무브, 그러니까 터치해서 무브되는 거 그런 것들 할 때도 표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터 프레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마우스가 다운되면 드래깅이 true가 되는 거고 이즈 드래깅이 true일 때 엔터 프레임 돌고 있으니까
그 박스 자체를 해당 마우스 포인트 지점에 놔둘 수 있겠죠. 저런 식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보통 하시는 분들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렌더링 타임이 되게 많이 드는 것들, 아니면 연산 비용이 되게 큰 것들도 한 번에 그냥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큰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하지 말고 프레임 스택 단위로 나눠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비동기 액션 스크립트에 대한 호출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로직을 살펴보면 외부에 글로벌한 세이브드 인덱스 값이 있어요. 그리고 엔터 프레임을 태울 거고요. 이 안에 포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문을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실행하려고 엔터 프레임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0이 엔터 프레임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0이 들어오겠죠. 그럼 i가 탈 거고 뭐 총 그 어레이에 있는 랭스만큼 돌 거예요. 그냥 이대로 실행이 되면 이 안에서 돌면 끝인데 여기 중간에 포문 안에 있는 need to exit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현재 프레임 레이트가 30보다 작으면 이게 true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saved index는 현재까지 i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할 거고요. 그냥 이 포문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정확한 어떤 저게 프레임 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x와 y 좌표에 의한 뭐 10,000번을 돌아야 되는 포문인데 그러면 그걸 엔터 프레임으로 프레임 단위로 500번씩 끊어서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밑에 보시는 자료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되게 많은 이렇게 그 비동기 퍼서드 스레드라고 그래서 유사 스레드 로직이라고 이거 불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직 자체를 프레임으로 나눠서 렌더링 타임과 스크립팅 로직 그 익스큐션 타임 자체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게 되면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연산 비용도 줄이고 렌더링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프리징 현상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20장 남았어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태까지는 그런 로직의 비용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면 지금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그 설정 파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퍼미션이랑 커스텀 URI랑 그 다음에 어떤 기능에 대한 필터링이랑 그런 것들인데 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커스텀 URI는 뭐냐면 내 앱 있잖아요.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URL인 거예요. 그 URL은 뭐 다른 앱에서 호출될 수도 있을 거고 브라우저에서도 뭐 스키마 형식으로 호출될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는 거고요. application.xml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돼요. 스키마에다가 뭐 마이 앱이라고 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스키마가 마이 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가 돼요. 뭐 맨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뭐 아이디 넣잖아요. 닷컴의 안드로이드에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닷컴의 LOV, DV에 뭐 그런 식으로 넣듯이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정할 텐데 유니크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유니크한 아이디를 만드시면 내 앱이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들이 내가 그 주소만 알려주면 실행할 수 있다. 이게 커스텀 URI입니다. 카메라 필터링이라는 건데 이거는 왜 해줘야 되냐?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갈 때 나는 카메라 쓰는 어플이다 라고 그냥 등록을 하게 되면 뭐 그냥 카메라가 없는 상황의 안드로이드 앱일 경우에는 아예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필터링을 거는 거예요. 나는 카메라 쓰는 앱인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required pulse.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데 오토포커스 지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required pulse. 그 다음에 플래시가 없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깔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마켓에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걸러요. 필터링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드로이드일 경우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프리퍼 이스터널이라 그래서 외장 메모리에 우선순위적으로 나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인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내장 메모리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외장에다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로케이션, 내 앱 자체, 내가 만든 앱은 외장 메모리에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없을 때 내장 메모리에 설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설정인 거고요. 예, 안드로이드 기기를 가지고 계시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iOS 환경에서는 권한 설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다른 부분만 보면 디바이스 패밀리라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플래시 아이디나 뭐 그런 데 설정을 할 텐데
스트링 1만 있을 때는 아이폰이나 아이팟만 지원하고 2만 있으면 아이패드인 거고요. 둘 다 하면 둘 다 지원한다는 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앱스토어에서 활용이 될 거고요. 하이 레졸루션 디스플레이, 예, 그러니까 그 뭐지? 고해상도 그 안티 뭐지?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네요. 네, 그 하이 레졸루션 디스플레이 쓰느냐. 그래서 하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네, 걔도 거기 지원 해상도에 따라서 앱스토어에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역시 아이폰도 커스텀 URI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있는 안드로이드는 아이디로 어떤 스키마에 대한 경로를 정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폰에서는 스키마를 정할 수도 있는데 그 URL URL 경로에 대해서 아이디 값이 아니라 직접 정해줘야 된다. 이것도 application.xml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랑 해서 스키마를 맞춰주고 뭐 커스텀 URL을 맞춰주게 되면 모든 아이폰에 있든 안드로이드에 있는 앱이든 나하고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인보크 될 때 저희 경로 그 파라미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인보케이션 상태에서 뭐 서로 매시업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내가 뭐 디바이스가 마이크로폰을 쓰느냐 카메라를 쓰느냐 그런 것들인데 이거 역시도 저쪽 앱스토어에서 필터링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다른 건데 서스펜드 자체가 그러니까 UI 어플리케이션 익시스트 온 서스펜드는 yes로 지정되어 있으면 홈 버튼이 클릭되면 종료가 돼요. 근데 no로 돼 있으면 백그라운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백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 뭐 서스펜드 상태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누르면 다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no라고 설정하는 것 같아요. 아이폰에서. 네, 이거는 자료 나가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콘 사이즈가 디바이스별로 데스크탑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OS에서 쓰이는 아이콘 사이즈인 거 정리해 놓은 거고요. 디자이너분은 만약에 만드시면 16부터 512까지 둘, 넷, 여섯, 여덟, 11개에 대한 아이콘이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네, 퀴즈 이벤트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그 기기에서 외장 메모리에 더 우선적으로 설치되길 원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할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예,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에 본인 이름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번호는 010-9187-6713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영화 티켓 2인 영화 티켓 보내드리는 거고요. 기프트콘으로 선착순이래요. 선착순. 네. 프리퍼가 막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또 익스터널 인터페이스 막 그런 게 생각나는데 네, 이제 다 됐어요. 다 됐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막 왜 설정 파일을 얘기를 했냐면 어플리케이션 XML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iOS와 안드로이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컴파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눴어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는 만들 때 세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액션 스크립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만든 애를 SWF로 만든다. SWF를 패키징한다. 라는 세 단계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플렉스 SDK에 대한 그 컴파일, 패키징의 힘을 빌리자는 거고요. 이 패키징의 힘을 빌리려면 엔트가 있어야 됩니다. 엔트에 대한 뭐 기본 사용 방식은 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고 쉬운데 지금 설명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일단 엔트는 build.xml에 의해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SWF를 만들 때 이런 build.xml에 대해 이런 로직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그 데스크탑용 에어를 만들 때 아니 플렉스 SWF를 만들 때랑 달라요. SWF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로드 컴피그하는 컨피그레이션 되는 XML 자체가
에어 모바일 컨피그라고 하는 XML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에어 컨피그거든요. 여기 이렇게 작성해놨는데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용 SWF를 만드는 단계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enter.xml에다가 SWF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안드로이드용 APK를 떨구자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 달러에 ADT라고 하는 템플릿 문자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ADT는 그 플렉스 SDK 빈 디렉토리 안에 있는 ADT를 가리키는 거예요. ADT.bat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AD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R은 디렉토리고요. 이 ADT 패키저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가 그 파일 자체를 떨굴 건지 놔둘 건지 하는 그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고요. 그 다음에는 ADT 그 패키저를 실행할 때 나머지는 그 인자값에 해당됩니다. 되게 단순한 거라 조금 특색 있는 거. 일반적으로 에어를 컴파일러 패키징 할 때와 동일하거든요.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어셋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까지 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어느 거냐, 거기에 대한 거는 그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 이 커맨드 라인은 이렇게 플렉스 SDK 쪽에 이제 보게 되면, 아니면 구글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MXMLC에 대한 ADT 실행할 때 그 커맨드 라인을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커맨드 라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규먼트 중에 타겟 APK라고 하게 되면 APK 파일로 떨구는 거고요. APK 대시 디버그 하면 디버그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에뮬레이터면 에뮬레이터가 뜰 거고요. 디버그라 그러면 이제 USB 디버깅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리모트 디버깅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저희 그 할 때 클릭하잖아요. 설정하잖아요. ID나 플렉스 그 빌더에서 그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OS용은 2.6까지만 해도 PFI라 그래서 패키저가 별도로 따로 존재했었는데 다시 이게 그냥 2.6부터인가요? 2.6부터 이게 통일됐거든요. 그냥 ADT 자체가 iOS IPA 파일까지 패키징 되도록 바뀌었어요. 이거 역시도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전에서 관가에서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pp.name의 대시 app.xml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XML 자체에 대한 경로를 아이폰용이랑 iOS용이랑 안드로이드용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그 패키징을 하는 거지만 다른 설정 파일로 얘를 패키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이라 그러면 프로비저닝 파일이 필요해요.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자체는 개발자 등록을 하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거고, 어도비 쪽에 있는 사이트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도움말 쪽에 잘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른 점이라 그러면 타겟일 때 IPA 애드훅 모드로 할 거냐, 앱스토어용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테스트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이것도 역시 플래시 아이디에서 체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용일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마켓이 두 개거든요. 아마존이랑 구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존일 경우에는 아마존용으로 갈 때는 에어 다운로드 URL을 정의하셔야 돼요. 에어 다운로드 URL은 뭐냐면 이 애플리케이션, 저희가 만드는 에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에어 런타임이 깔려 있어야만 하거든요. 안드로이드일 경우에. 근데 저희가 만든 에어 그 런타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정의된 URL에 의해서 다운받게 되는데, 그냥 일반 패키징을 하게 되면 그냥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가요. 근데 아마존에 할 때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런타임을 다운 못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존용 URL이 별도로 있어요. amazon.com에 gp에 해서 이렇게 경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파일 배포될 때 같이 넣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다운로드 URL을 에어 런타임 다운로드 되는 URL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용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한 세 가지, 네 가지. 아이폰용이라고 하면 아이폰용 패키지는 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분기를 하는데, 분기를 하는데 메타 태그를 쓸 수도 있어요. 액션 스크립트에. 저희는 플렉스 SDK를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스크립트 안에다가 메타 태그로 해서 이제 중괄호 열고서 디버그 모드냐 아니면 플래시의 뭐 iOS 모드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로직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컴파일 될 때만 그 로직 액션 스크립트가 들어가고 컴파일 되기 때문에 로직에 대한 어떤 영향도나 그런 것들도 많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SWF가 컴파일 될 때 해당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일단 아마존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22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어떻게 얘를 화면을 만들어야 되지? 어떤 UX를 가져가야 되지? 그러면 어떤 자원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렉이 걸릴 때 렉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럼 유사 스레드가 있구나.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DPI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났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퍼블리싱 할 수 있다고? 근데 가능했다. 어떻게? 엔트를 써서 build.xml에다가 딱 넣고서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리소스,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뷰나 컴포넌트나 어셋 같은 경우를 함께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된 대로 로직은 약간씩 분기되어 있겠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XML조차도 다르겠지만 엔트로 하면 메인 빌드 한 번만 치게 되면 자동으로 쳐지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APK나 IPA 파일도 나올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예, 멀티 플랫폼, 멀티 디바이스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에어만 안 된다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에어만 가지고서 뭐 그냥 기존의 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만들듯이 800이 600일 때는 요만큼만 보여줘야지 1200에 1680일 때는 이만큼만 보여줘야지 이만큼만 보여줘야지 이런 UX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DPI가 있으니까 그 다음 실제 사이즈가 있다. 예. 그래서 일단 렌더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능은 어떻게 검증해야 되지 그런 것들 살펴본 것 같아요. 마지막 배포까지 어떻게 할까. 예. 제가 로직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뺏었거든요. 이미 늦어서. 네. 일단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서에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이제 지도스타님께서 계속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해주고 했는데 너무 제가 많은 양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저께 했을 때는 1시간 안에 끝났는데 잘 안 되네요. 양도 많고 실제가 되고 뭐 혼자 떠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